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해외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출생 고령화 해법의 하나로 이민 수용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젊은 노동력과 맞벌이와 노령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돌봄 분야 인력을 이민을 통해서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이 문제 심층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의 박에스더 기자와 함께 이민 확대 관련 쟁점과 대책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해외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꾸린 지 넉 달 만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윤주진 평론가님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애초에 이 법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뚜렷하게 어떤 법리를 어떤 식으로 위반했는지를 사실을 말을 잘 못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청탁의 목적으로 그 가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혜택을 줬느냐, 특혜를 줬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드러난 것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와 팩트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사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었다면 차라리 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국민들은 또 판단할 만큼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쯤에서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 종결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예,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 또 사과의 발언을 했는데, 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무혐의가 이제 결정이 되고 야당도 이쯤에서 받아들인다면, 역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향적으로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지금 윤주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몰카 공작이 본질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반응 내놨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몰카 공작 얘기를 계속 하는데, 몰카 공작이 맞든 아니든 간에 명품 가방을 수수한 거는 사실이고, 이것이 법으로 적법한가, 이거는 당연히 계속 따져봐야 될 일이고,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일단 상식선상으로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뭐 법리 문제 이전에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 상식선상의 의구심인 거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법조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네네. 예.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는 알선수재까지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라는 거는 이제 실제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전체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 대가 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이제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 쪽에서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는 이제 영부인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했어요. 뭐 통일방송 관련해서는 여기 어떤 데인지 알아봤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반응을 한 것은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알선 수재라든지 이걸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네.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지만 최종적인 혐의 판단 그리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특검으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도입을 할 때 같이 특검 범위에 넣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특검안을 수용하라. 이 문제에 관한 한 고가 가방에 관한 특검안 수용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그렇다면 특검의 향배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뭐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는 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적으로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 거냐. 이 의구심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다음 달쯤에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텐데 검찰에서 만약에 불기소, 무혐의 취지로 불기소를 하게 됐을 때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구심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거냐 했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구심을 씻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말 무혐의를 자신한다면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됐을 때 특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간 인력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도 수용을 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털고 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고가 가방 의혹 관련 특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단독 특검은 아니더라도 특검의 범죄에 넣는 문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수사기관이 도저히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정말 헌법상으로나 법률상 아주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김건희 여사 영부인으로서 제 뭐 다른 사람에게 가방을 받았다. 불미스러운 일이죠.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국기의 문란이라든지 우리의 법 질서가 파괴된다든지 대한민국의 범죄 세력이 활개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범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애초에 이 목사님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접근했던 사람도 매우 불순한 의도로 조직적으로 조작적으로 이 영부인에게 접근을 했고 여기에 다소 이제 안이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빚어진 것인데 저는 대통령도 일단 어느 정도 사과를 했고 김건희 여사도 몇 차례 간접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이 도덕적인 판단은 하겠으나 법의 문제에 끌고 와서 이것을 정쟁화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조금 논의를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네. 뭐 고가 옷 관련 좀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타지마할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특검의 범죄에 된다면 그거는 특검의 범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과거의 영부인이 어떤 외교 노선의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들추고 단죄한다? 저는 그것이 국가적인 역량 소모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정숙 여사의 문제이든 김건희 여사 문제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든 이런 공장 몰카에 의해서 당한 사건을 국가 중대범죄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아까 이제 이 고가 가방 이거를 특검의 범죄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김정숙 여사 관련도 특검을 해야 됩니까? 김정숙 전 영부인 같은 경우는 전 영부인이고 저는 네. 필요하면 검찰에서 해당 수사기관 1차적으로 수사 개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저도 물론 뭐 명품 가방 수수가 굉장히 막 전대미문의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검을 하더라도 비용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없는 사안이고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이 영부인이 그리고 하필이면 어쨌거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이 사안은 원천적으로 사실은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왜? 특검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수사를 하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을 수사하라고 특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에 관련된 수사라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사안의 성격 이전에 원론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기 때문에 네. 아마 상식적으로 검찰이 다른 사람들 피의자 다루듯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좀 깔고 있는 거네요. 그게 이제 대면 조사를 할 때도 드러났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3475님이 두 평론가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긴장하세요. 정치평론가란 앞으로 두 분처럼 말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평론을 해야 정치평론이지 여야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야, 부럽네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 요 내용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뭐 입법 사항이기도 하겠죠.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그 방침은 윤주진 평론가님. 일단 이 간첩죄 관련해서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고 그 당시 이제 법안 소위 기록을 보면은 사실 이것을 되게 법리적으로 깐깐하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좌초가 된 것인데 네. 저는 최근에 뭐 산업 스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비안보적 비군사적 지대에서의 뭐 해킹이라든지 멀웨어 공격 이런 여러 가지 안보상 공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북한만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해서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북한 주변의 접경 지역인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크게 좀 대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2022년도에 정우택 의원이 그 당시 21대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심지어 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에서조차도 자체적으로 자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원이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노하우와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장기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간첩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보통 10년간의 수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공수사권의 뿌리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스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원위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통틀어서 4건 법안 발의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간첩죄 확대로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해서 이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같은 취지 법안 이제 발의해 놓고는 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논의가 가속화되고 또 더 밀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그 사이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겠고 네.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느슨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북한 간첩만 간첩인가 다른 나라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생각은 분명히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의는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잘 보면 예전에도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만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이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 등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게 좀 세밀하게 둘 다 법률 전문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기관의 어떤 작용이라든지 또 다른 법률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모순이 된다거나 좀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좀 진득하게 깊이 이제 행정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면 대공수사권 부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있던 것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논의가 있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이걸 곧바로 다시 국정원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기간이 인터벌이 짧다. 그렇죠. 그걸 네. 옮기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걸 곧바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 사이에 바로 옮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경찰 쪽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찰이 좀 공룡 경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공수사권까지 넘어가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불거질 커지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네.
집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3의 아닌데 사실 국정원이 좀 해외 수사라든지 뭐 또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뭐 7, 80년대부터 있었던 네. 얘기거든요. 모사드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있었고 그 방향에 따라서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제3의 기관,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5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동 연기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쾌유를 바란다. 면서 이제 뼈 있는 얘기를 또 한마디 했어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뭐 일단 양측 이제 시간을 좀 벌게 됐는데 박정하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담은 다음 주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조금 뭐 이견을 조율해서 뭔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 아닌가 싶어요.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딱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탁 만나줘야 이게 극적이고 그림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닷새간 자가격리해야 된다. 이게 일단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일 만나나 다음 주에 만나나 별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다면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겠는데. 성과, 결과. 근데 예.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의지의 문제이고 네. 의지만 있다면 하루 이틀만 해도 얼마든지 각자 갖고 올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코로나19 양성 판정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요. 코로나 걸리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저는 신의 양성 판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미뤘다는 점에서 더 즐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네. 네. 자, 그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좀 이렇게 지금은 다음 주에 하든 다다음 주에 하든 큰 의미는 없어졌다. 근데 한동훈 대표의 말을 보니까 뭐 네. 정치 복원 위한 회담 하면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 이게 사실 여당에서 야당에 요구할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정쟁 중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싸움이 있고 네. 언쟁이 있는 것인데 정쟁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무분별한 탄핵 뭐 이런 네. 것들을 언급을 했죠. 네네. 예. 근데 무분별한 탄핵도 사실 기준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정쟁 중단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해보자 의견을 좁혀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로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수준에서의 정쟁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뭐 전체적으로 막 정쟁 중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회담이 늦춰졌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빠른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전격적으로 만나서 뭐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타결을 보고 뭐 포괄적이든 추상적이든 이런 것들을 타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행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더 늘어졌다면 그럼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양쪽에서 부각시킨 안건만 해도 차이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최혜병 특검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쪽 당이 다 그 당론이 아직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당론부터 먼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아나가서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그런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관계자들이 움직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회담은 미뤄졌지만 장외 신경전 여전합니다. 민주당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당 안에서 용산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는 것 같다. 눈치 보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가 권한이 없어서 생중계하려 한다. 이러는 주장에 대해서 당원의 63%, 국민의 63%가 지지한 당대표인데 왜 권한이 없냐. 이번 회동도
무슨 3년 후를 염두에 둔 이벤트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이 두 분의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 일단 저는 이 생중계 제한은 무례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좀 몇 분 정도 서로 간에 발언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 관례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후에 이게 생중계가 돼버리면 좀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 마쿠도 필요한 거고 비공개도 필요한 조금 거거든요. 은밀한 얘기. 네, 예, 예. 뭐 조금 왜냐하면 그 논의 과정을 다 오픈을 해버릴 경우는 그게 투명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다 묶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왜 공개 회담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15분 동안 원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겁났다는 설도 있던데, 근데 저는 그런 문제는 애초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이고, 굳이 그거를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재명 대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게 글쎄요, 좀 뭐 쇼를 위해서 생중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고 그냥 이제 생중계는 하지 말자, 원래 그렇게 안 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다만 좀 뼈아픈 말은 자기 주도성이라고 지적했던 민주당 쪽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런 당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전당대회에서 60% 이상 득표를 해서 대표가 됐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여권의 제1인자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좀 어느 정도 필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으로서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윤주진 평론가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주도성을 못 갖는다는 이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또 신중하게 당내 여론을 수렴 중입니까? 어느 쪽에 무게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100%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늘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뭐 밀실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결정한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옛날에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면 실제로 왜 생중계를 그토록 원했냐 하면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수는 사실 뻔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요, 만나봤더니 별 소득이 없다, 아무런 뭐 진정성도 없고 바뀌는 게 없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핑계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금 문제라든지 뭐 제3자 추천 특검,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설명하면 그거를 빌미 잡아서 한동훈 대표는 의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비틀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생중계를 요구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게 바로 세제 개편입니다. 민주당 상속세 완화 필요성 시사했고요. 정작 우리 관심인 거는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완화를 얘기해온 금투세, 종부세,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인데, 당내엔 아무래도 그 좀 반발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회담이 만약에 뭐 다음 주 안 열리고 다다음 주쯤 열린다면 그 사이에 뭐 정책위의장하고 좀 조율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네, 전 시간에 좀 이 문제는 걸릴 거다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는 또 철학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여러 세금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조금 이거를 정리하기는 갑작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은 종부세나 금투세나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확고해요. 그래 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좀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금투세 완화나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계시고,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도 사실 이거는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이 많은 국민들이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 이 합의에 걸리는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치열한 토론, 이것은 분명히 선행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게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윤주진 평론가님. 그렇죠.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사실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는 두 가지 프레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일반 서민층이 상속세 때문에 뭐 집안을 물려받지 못하고 또 혼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 그보다도 더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그 상속세 최고세율입니다. 네. 즉 기업의 100년 가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쨌든 대를 이어서 자신의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너무나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그러한 욕구를 틀어막고 결국에는 뭐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팔고 그것 때문에 헤지펀드의 경영권 방어를 하느라고 또 자본을 쓰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한 상속세 개편안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자꾸 좀 찔끔찔끔하는 거예요. 금투세도 할 듯 말 듯 하다가 또 유보적이고 종부세도 계속 눈치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가 경제의 이 꽉 막힌 민생을 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이제 장경태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 틀고 유포했다. 왜 지금 누구도 사과하지 않느냐? 김수민 평론가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일단 유포를 했다면은 그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이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게 여권이나 정부를 견제할 때도 사실에 기초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보다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 사과를 통해서 그때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인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면 정치권에 뭐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시선과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즉 이러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음 선거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보태자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이제 1년을 맞이해요. 네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도 그 가짜 선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기억해주고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그 사이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산 쪽으로 어려운데요. 마장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신갈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풍기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가는 길 곡성 휴게소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민, 한국인들에게 다소 낯선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민 수용 확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의 해법으로 논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민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이민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이민 문제 심층 취재한 KBS 시사기획 창에 박예스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예스터 기자는 워낙 이름이 잘 알려져서 제가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민 얘기한다 그러니까 혹시 네. 이렇게 채널 재밌어요. 제발 계속 진짜? 들어주세요. 아주 재밌어요. 네. 본래 안 돌려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러시군요. 네. 아유, 자, 다행입니다. 우리 박예스터 기자는 취재면 취재, 방송이면 방송, 제작이면 제작. 자타가 공인한 우리 KBS의 박예스터 기자입니다. 저하고도 정치반 두어 번 같이 있었죠. 아, 고맙습니다. 미국 특파원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여하튼 그 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쫄깃쫄깃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 주 2차례에 걸쳐서 시사기획창에 KBS 1TV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네. 대체 니산은 누구고 왜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는 겁니까? 네, 네. 궁금증을 이제 제가 차근히 풀어드려야겠죠. 네네. 닛산은 제가 취재한 사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 이름인데요. 네. 지금 한 6살쯤 됐겠네요.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이 닛산하고 함께 살려고 아들을 한국에 데려왔다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그래서 1년 만에 네팔로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이 현재 한국 이민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닛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할 거예요. 출연 내내. 네. 그런데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영주권, 국적 이런 거 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민하면은 영주권, 뭐 국적 이런 걸 흔히 떠올리고 특히나 외국인을 받는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 한국인으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최근 국제적으로 이민 정책의 화두는 그런 국적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적은 나중 문제고 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일단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누군가 살고 일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그러면서 인재들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 기존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와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하다못해 복지 시스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이민 정책의 이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살면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늘려갈 것인가 계속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오는 정책이 한국 최초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이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민이 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고. 네. 근데 우리가 가장 그 전에 이제 전형적으로 떠올려 왔던 이민이라는 거는 미국에 가서 살다가 영주권 얻고 그다음에 시민권 얻고 뭐 그런 게 가장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는 이민이 아니라 받는 이민으로 바뀐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떠올렸던 바로 그 전형적인 이민 있잖아요. 네네. 미국으로 가서 일하면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국적을 받는 바로 그 전형적인 이민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민에서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는 왜 과거에 미국으로 갔을까? 미국의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지만 심리적 관계적으로 한국하고 가까운 나라라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왜 한때 미국 이민이 계속 확대되었나? 거기에 이미 간 사람들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된 거죠. 네네. 셋째, 왜 미국이냐?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으니까. 넷째, 이 미국에 가서 계속 살고 있을 때 내가 일을 하고 뭔가 거기서 발전을 하고 영주권을 따고 국적을 따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거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은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축적되면서 안심하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택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한국에 올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든 뭐 심리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 자기가 있던 것보다 더 살기가 좋고 미래의 꿈이 한국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던 것처럼 한국을 선택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가장 1차적인 후보들은 누구일까? 유럽 사람들일까요? 인도의 첨단 IT 인재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민학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예. 사실 이민이 이제 송출 국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 국가하고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고 네. 그 송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 국가들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로 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계속 사는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은 참 이민 정책할 때 그 얘기를 쓰는데 우리도 그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올 것인가? 이미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속에 답이 있다.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계속 확대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이민이 확대되는 그런 정책을 설계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 한국이 이주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가서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강하게 줘야지 더 양질의 노동력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단순 노무 인력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여기가 이주자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랬을 때 IT 인재도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여기로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옵션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오라 그러고 일본도 오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 뭐 동남아에 있는 그 노동력들 우리가 마치 받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지금 이제 점점 예, 우리가 예. 아쉬운 상황이 되어가고 그 있어요. 얘기를 지금 네. 하고 계시네요. 네네. 2919님이 박에스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팬입니다. 아, 네. 이민 얘기 흥미진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유명하다 그랬죠. 닛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할 말을 본인이 출연자가 본인이 한다 이런 분 처음 봤네 좀. 네네. 자, 다음 질문할게요. 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 인력 충원 정책이라고 생각해온 고용 허가제를 네.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박 기자 보기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 고용허가제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기본 틀인데 단순 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서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 이런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년 전에 네.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왜 단순 노무냐? 외국인들이 안 가는 데만 받자. 우리가 뭐 거기로 하면은 좀 논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한된 수만 받자. 여기서 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을 최대 4년 10개월씩 네. 이제 9년 8개월까지만 최장 네네. 머물게 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머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0년 미만으로. 네네. 한국은 처음부터 외국 노동 인력을 여기서 계속 살게 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 중에서 여기서 일하고 또 돈을 벌고 살다 보니까 한국 살기 좋네, 급여도 괜찮네 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이민 정책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네, 한번 독일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유럽 국가 중에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첫째는 이제 민족주의적 국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언어가 국제어가 아니에요. 독일어도 사실은 국제어가 아니고 독일을 중심으로 거기 몇 나라만 쓰는 언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민 갈 나라로 선택하는 게 까다로운 그런 장벽이 있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라서.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제 맨 처음에 이민 정책을 설계할 때 지금 고용허가제 같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시적 취업 이민. 그게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한국의 광부 간호사가 바로 그 사례였어요. 그랬다가 그때는 많이 눌러 앉으셨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나라까지 정하거든요. 우리는 광부랑 간호사를 한국에서 몇 명을 들여오겠다. 근데 우리 고용 허가제가 딱 그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인력을 1년에 몇 명을 들여오겠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다 몇 년씩 계약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이 많이 눌러 앉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근면하게 또 일도 잘했을 거예요. 일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필요하네? 그렇게 네네.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필요가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면하게 제가 직접 취재를 가서 아직 2편에 방송될 거니까 나가진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또 공장을 또 옮기셔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또 기술을 습득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독일에 익숙해지고 독일도 그분의 그 숙련된 기능과 능력을 원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 계속 눌러앉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내가 여기서만 쓸모 있는 기술을 훈련하고 여기서만 쓸모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그런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분들이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면 한 10년쯤 살면은 나가라. 뭐 이런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 틀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어느 부문의 노동력이 되게 아쉬운 상황에 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 노동 인력이 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된 것 같아요. 비자 관련 정책이었나요? 뭐였죠?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그 비자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비자 단계를 높이면 한국에 계속 갱신은 해야 되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비자가 있어요.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준영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비자인데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문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어오는 비자 종류들이 있어요. 선원 네. 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공장에 들어가는 비자하고 그리고 동포 방문 비자 이제 건설업종 같은데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숙련이 되면 시험을 보고 한국어 시험도 보고 이래가지고 비자를 더 높은 걸로 올릴 수 있게 했는데 원래 그거를 이제 한 5년 동안 2,000명 정도로 낮추다가 제한을 하다가 작년에 35,000명까지 우리가 팍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신청자가 엄청 늘어날 것 같잖아요. 몇 근데 올해 명이었어요? 7월까지 7,000명 정도밖에 발급을 못했습니다. 의외네요. 네. 네네. 자,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면 왜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적어요? 네. 그 독일이 사실 이민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한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조건을 계속 낮춰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조건 맞는 사람한테 비자를 주다가 그다음에 이게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그냥 낮추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독일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전문 숙련 인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받아들일 때 아예 독일어를 철자법 정도만 알면 되는 수준으로 낮춰버려요. 독일어 요건을. 그러니까 전문 숙련 인력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너네는 단순 노무보다는 양질이니까 너네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보다도 이미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한 숙련 인력에게 이제 비자를 주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든 건데 조건이 이제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째는 소득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약 이제 연봉 2,500만 원도 맞추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잔업 특근을 자꾸 달라 그런다. 이제 그러면서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조건을 맞춰야 이 비자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잔업특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 점수라든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교육기관이 적어가지고 거의 그 아이돌 티켓표 하는 것처럼 5분 만에 이렇게 다 마감이 된대요.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거 이제 교육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나이 점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20대는 60점, 30대는 40점, 40대는 10점, 앵커니가 저 같은 사람은 빵점. 나이 점수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합해가지고 점수를 맞춰야 되는데 30대 아니었어요? 네네네. 아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예. 어쨌든 그래서 빵점 이렇게 돼서 네. 이 점수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네. 0184님 네. 아시안 푸드 매장도 늘어가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새로운 마을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0184님이 네. 주셨고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에게는 그 점수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살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아직도 많다면 네. 그걸 좀 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자면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이제 받아도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또 많이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닛산의 사례예요.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제 단순 노무로 오신 분들이 사실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받아야지만 그 이제 숙련 기능 인력이라 그래서 더 좋은 비자를 받아야지만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자인 그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단순 노무 비자에서 숙련 인력 비자로 올려서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비자가 계속 갱신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 데다가 1년, 2년마다 갱신을 할 때마다 그 조건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까다로운 데다가 가족을 데려오니까 기숙사에서 나가서 집을 얻어야 돼요.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서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그거를 다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은 일을 못하니까 부인이 일을 못해서 그거 200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써버리게 되는. 그런데 더 문제는 내 비자가 계속 갱신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하다가 내가 비자 갱신을 못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국제적으로는 크게 유용하지 않은 한국어로 공부를 하다가 네팔로 돌아가가지고 공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를 한국에서 키우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네. 자, 지금 박에스터 기자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조금 네. 속도를 낼게요. 그럴까요? 외국은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지용 비자 획득하거나 갱신하고 유지하는 거 훨씬 쉬운가요? 일단 독일, 일본을 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면 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고민은 너무 옛날 고민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조건을 계속 낮췄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게 만들었냐면 전문 숙련 인력을 이제 들어오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 숙련 인력을 새로 들어오는 것까지 받게 한 이유는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육성은 엄청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독일이 이제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한 해 막 수십만 명씩 시리아 난민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극우적인 어떤 반발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유럽을 보면서 도대체 난민 많이 받으니까 시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이 난민들을 직업훈련 같은 데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육성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숙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더 부족할 것 같다. 또 어떤 분야에서 특히나 돌봄, 뭐 간호, 뭐 이런 데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제도가 네. 최근에 숙련 인력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경쟁 관계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비슷한 나라에서 올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이제 바꾼 거냐면 원래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순 노무 인력 비자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정 기능 1호, 2호 비자라고 해서 그래서 전문 숙련 인력으로 이제 단순 노무로 들어와서 이제 전문 숙련 인력으로 계속 배우면서 비자를 올려가면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경로형 비자 제도를 네. 지금 일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직 제한을 풀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 사업장을 변경하게 해줄 거냐. 근데 일본은 그 단순 놈으로 들어와서 1년 이후 그리고 특정 기능이면 바로 네.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종 내에서 그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너네 쏠림 우려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일본의 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관리가 그래요. 이직 제한을 제도로 하기보다 기업이나 지역이 매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얘가 뭐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트랙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가 공동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정부 차원의 어떤 제도 변화보다도 아니 정부로 제한을 하지 말고 예. 일단 풀어놓고 그게 이제 자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제한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제한을 할 지금 상황보다 우리는 더 급하다. 약간 그런 얘기죠. 외국인을 그렇다면 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직 문제, 사업장 변경 어렵다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인데 우리는 아직 안 풀었죠. 네, 그거는 참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수도권 그 지역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균형이죠. 쏠림이 아니라 그 수도권의 쏠림 그리고 이제 지역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김해 취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김해가 소도시인데 부산과 창원 옆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네. 영세 기업들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지역을 좀 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또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7122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정착과 살기가 좋아야 고급 인력도 온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동남아 근로자를 깔보는 시각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유, 깔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아, 개선됐다고 생각이 돼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같이 또 고민을 또 하면서 네. 공감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겠죠. 네. 박혜서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일본이 되게 폐쇄적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렇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 일본 이민학자가 자기네 이민 정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스텔스 이민 정책이다. 스텔스? 스텔스기 있잖아요. 스텔스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쭉 가서 공격하는 그런 이민 정책이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바로 받는 그런 정책이 없다는 면에서 이민 정책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민 정책을 발전해 가서 지금 이제 수적으로는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넘어선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3-40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박혜서 기자 이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 과연 이민은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는 이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 2편을 제가 야심차게 11월 중순에 방송되는 2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20초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 20초 정도 더 얘기할 수 이게 있어요. 자기 프로그램 홍보하시면 됩니다. 네, 닛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이거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아니 자기 프로그램 왜 자기가 자랑을 해요? 아니, 제가 자신할 정도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잘 자. 만들었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이 끝나자마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시사기획창 닛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혜서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다리를 펴고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 이 작은 방에서 16살 성주와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몇 달 전 뇌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성주가 어릴 적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주의 학교 성적은 늘 전교 1등의 상위권인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더 약해지며 성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한 할머니는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어 성주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 어린 성주에게 큰 짐이 될까 걱정인 할머니는 오늘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훔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 할머니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성주. 성주의 마음이 현실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서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겠는데요. 다만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출근길에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3도, 동해는 38.5도까지 올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습하고 더운 공기가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2도, 전주 33도, 강릉과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밤 사이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해안가 중심으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 습도는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스키 선수 일행이 전지훈련 등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입장은 검찰이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는 어제 당대표 말로 가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우리 정치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산적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라 살림과 연금 같은 중장기적 주제에 관한 논의와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는 물론 야당과 협력도 중요합니다. 여당의 정책 현안을 총괄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상훈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구의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이십니다. 한동훈 대표와는 어떤 특별한 인연 있었습니까?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네. 우리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제 제가 선거법,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그 여야 협상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우리 당 안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비대위원장 때 업무 때문에 처음 만나신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님 이력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잘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명예도민입니다. 전라북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정운천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호남 출신이신데 네네. 정운천 의원님께서 호남과의 동행에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의회조모님의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정읍과 같이 동행지구를 하겠다고 이제 해서 참여를 했는데 네. 뭐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정읍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 어떤 그런 일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늘 정치를 하면서 호남 쪽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보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대구하고 광주하고 뭐 어떤 또 동서화합의 어떤 상징적인 뭐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당 정책위 의장 되셨으니까 그런 그 호남 쪽에도 아주 골고루 어떤 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쓰시면 꼭 정읍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직후에 국민의힘 안팎에선 전임 정책위의장 거치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체로 가닥이 잡힌 후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선임하는 과정에선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간의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국회의원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 비주류 정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뭐 친 뭐다 비 뭐다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줄을 안 쓰셨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특히 또 언론에서 이렇게 개파 프레임으로 누구는 친윤이고 누구는 뭐 또 저 친박이다 친이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가감없이 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친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좀 그 동지적 운명 공동체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위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 위주로 지금까지 쭉 의정 활동 해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로서. 당연히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 어떤 자리입니까? 우선 소통 중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정부 그리고 우리 당내 네. 그리고 야당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과제들을 원활하게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핏 들어도 각종 이제 법안과 정책 예산, 광범위한 영역에 이제 아우르고 계실 텐데요. 대화 채널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예산을 포함한 어떤 정부 각 부처 여기에 야당도 당연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따로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하는 거죠? 예, 동시에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네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법을 실행하는 주체는 또 정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법을 과연 실행하는데 정부 측에 어떤 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또 이견이 있더라도 이것은 야당하고 협의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다음 대화 파트너는 야당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내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입법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또 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당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장 유임시켰고요. 자, 예. 진성준 정책위장 협상 스타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른바 그 진성준 의장과 김상원 의장님과의 이른바 케미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진승준 의장님이 그 국토교통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분이죠. 네. 강단이 있는 분이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의장님은 또 삼선이시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 뭐 풍부한 정치적인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대화가 통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으로서 또 언론으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야 간에 서로 정기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대화 채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최근에 뭐 언제쯤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걸 논의했다 이런 게 최근에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에 선임되고 나서 진성준 의장님을 이제 예방차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합의 처리된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또 여지없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소위 말하는 거부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이 공이 늘 좌절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부터는 좀 서로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갖고 민생 현안을 같이 좀 다뤄봅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뜻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당이 크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장의 경우에 이제 과세 주장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도 좀 약간 완화의 분위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 진성준 의장을 만났을 때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투세는 정치적인 이념과 시각을 갖고 그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난 8월 5일날 코스피 주가지수가 대폭락하는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수라기보다는 미국 경기 둔화 조짐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저하, 엔캐리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변수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은 취약하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야가 마주한 가장 큰 쟁점 현안이 뭐니 해도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제3자 추천도 받겠다 했고, 근데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께서는 먼저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나오는 게 순서다. 이게 이제 기존의 당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 고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나서 이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한동훈 대표 말대로 여당이 특검 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혹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특검법이라고 보고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입법화하는 과정은 또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혹시 그 와중에 당내 여러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당내 갈등 양상이 빚어질까 하는
좁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입장대로 또 입법하는 입법화대로 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서둘러 가지고 발의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존중하니까 추진을 하더라도 좀 더 그 시간을 두고 당내의 어떤 그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고 또 공수처 수사 결과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좀 너무 탄핵이 남발되고 있고 특검법도 남발되고 있고 청문회도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검법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되 특검을 해야 될 상황, 그 예외적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는 해병대원 특검법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죄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당정 협의가 가장 최근에 열린 게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당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내수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KDI 리포트에 따르면 네. 그 장기적인 내수 부진 현상이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고 그 원인은 금리에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물가와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내수 부진 때문에 특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소상공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네네. 그런 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뭐 생각하면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 활성화시키면 뭐 내수도 진작되고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의장님은 긴축 재정이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정부 입장에서 표현하면 건전 재정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무제한 예산을 풀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가 굉장히 눈에 띄게 예산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계층들 특히 청년 세대들에 대한 지원도 그 두텁게 좀 강화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예산안이 또 실행이 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다음 달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보다는 기초와 퇴직, 개인연금 구조 개혁안이 주로 담길 거란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김상원 의장님 좀 내용 아실 것 같아요. 그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인지 미리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정부 측에서 아마 29일 날 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29일이요? 네네. 예,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날짜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 개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네. 보험 요율이라든지 또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또 연금의 예상 존속 기한. 네네. 그러니까 이 고갈 시기는 언제쯤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당내 연금 특위가 있기 때문에 네. 야당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 21대 국회 후반부에도 그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런 위원회를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국회 내에 만드신 걸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일단 큰 틀을 던지고 국회 내에서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그 세부된 내용까지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야당은 이제 소위 형식으로 하자는 거고 우리 네. 당은 특위 형식으로 하자는 건데 형식에 좀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번 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네. 또 빈곤 계층에게는 조금 더 두터운 그 연금 급여 지급 그런 게 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로 모수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직역연금, 예를 들면 이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좀 연동시키는 부분, 또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연금을 받으시는데 그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에 같이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 보니까 청년층, 젊은층에게 부담을 좀 덜 주고 앞으로 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받을 분들한테 부담을 더 주고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그 고민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라 이거죠. 예. 자, 이런 것들 보통 하시다 보면 상임위별로 이제 여러 법안 다루고 일부 조율도 하고 뭐 쟁점으로 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상임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여당 정치계에 역할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기도 합니까? 예, 당연히 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정책위가 그런 소통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를 할 텐데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늘상 받고 있고, 그럼 이제 그걸 검토해서 저는 우리 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정부 쪽으로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잘 좀 검토를 해봐 달라는 주문을 하죠. 또 이면에는 또 야당과도 같이 또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치 현안도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 10월 치러질 재보선과 관련해서 최근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과 연석회의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 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요.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은데 요 10월 재보선 규모, 뭐 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라고 보시고 계신 거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개최한 것은 아니고 17개 시도별로 이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예산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정책적인 프로젝트 예산의 건의를 이제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보궐선거가 논의가 되었었는데, 우선 이제 그 교육감은 정당 자격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또 진영간의 좀 선거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중도 보수 우파 진영의 좀 선거 승리 뭐 이런 좀 목표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는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 그때 이제 당이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뭐 법제하냐 마냐 하는 문제 중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 개정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야가 좀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당을 하다가 왜 폐지를 했냐 하는 그 히스토리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좀 부당한 금품 거래 수수 등이 좀 만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조금 선행이 되고 나서 지구당이 부활되어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최근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에 야권은 이제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간첩죄 처벌 강화와 국정원의 대공수사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를 이제 보완하려면 이것도 입법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그 국가 기밀 정보를
중요한 군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활동하는 우리들의 정보 요원들이 그 신상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급급 귀국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마 간첩법의 주요 내용은 그 적국 네. 북한만이 아니고 또 외국에서 활동하는 그 간첩 활동까지 같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좀 간첩죄의 적용 범위 확대 또 중요한 그 전략 산업의 기밀 누출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간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9월 정기국회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뭐 예산안 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만큼 여당 정책위 역할 이제 막중해지는 시기인데 정기국회는 어떤 기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행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협의를 해서 8월 임시회에도 민생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의가 됐지만 네. 저는 정기국회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민생 법안이 많이 남아있고 또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열고 이런 법안들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남이천 나들목에서만 5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막히고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세기의 이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소송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지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네. 지금 이제 관련된 소송이 2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최 회장하고 노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이거는 지금 2심까지 나왔고 최종심, 상고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소송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번 판결이 뒤집혔었죠. 그러니까 2022년에 1심이 나왔는데 그때는 최 회장이 노 관장한테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액수 자체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상은 노 관장이 패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근데 2심에서는 노 관장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말에 나왔었는데 재산 분할 액수가 무려 1조 3,808억 원 정도였고 위자료는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재산 분할 액수도 20배 정도가 늘어난 거고 위자료 액수도 20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 관장이 처음에는 패배했다가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렇게 판단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송 1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노 관장이 이제 최 회장 말고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소송 사유는 이런 거죠. 이 김 이사장 때문에 결혼이 깨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특히 김 이사장이 상담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최 회장한테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노관장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한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물론 최 회장 측에서는 이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송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역시 이번에도 노관장이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노관장이 위자료 30억 원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그중에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거든요. 근데 다만 법원이 이 김 이사장 혼자 내는 게 아니고 최 회장이랑 공동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승소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20억 원이라는 금액도 그런데요. 이 재판부에서 내놓은 그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피고는 이제 김 이사장이 되는 거죠.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게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즉 부정행위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점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금전적인 의미는 크지 않고 요런 이제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다라는 규책 사유를 짚은 것이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금전적 의미는 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근데 이 20억 원이 추가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선 소송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위자료 20억이었거든요. 그 20억 원을 똑같이 내는 겁니다. 똑같이 내는 건데 이거를 김 이사장도 공동으로 내라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개 합쳐서 20억 더하기 20억 해서 40억 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20억을 한 번에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김 이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최 회장이 다 내도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꼭 나눠서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내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돈을 낼 필요는 없을 텐데 다만 잘못했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법원이 짚었다.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최태원 노소영 그 재판부에서 짚은 거하고 지금 이 김희영 노소영 재판부에서 짚은 거하고 위자료 액수가 똑같고 파탄의 책임을 본 걸로 봐서는 이게 그 노소영 그 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승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이 두 가지 소송 모두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김희영 이사장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죄송하다 그런 취지로 입장이 이제 판결 이후에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엔 축하난 진실 공방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보통 여든 야든 당대표 선출되면은 통상적으로 축하난 보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게 18일입니다. 벌써 이제 나흘 지났는데 아직 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이 입장이 서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촉발이 됐던 거는 지난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게 이제 8.18 전당대회였잖아요. 그 다음 날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 대표한테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됐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진실공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상황이 좀 궁금해가지고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니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좀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통화 내역하고 문자 보냈던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통화 내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날 19일인 거죠. 그 당선되고 다음 날. 그 점심 좀 지나서 12시 16분쯤에 전화를 한 내역이 하나 있고요. 네. 요거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3시 28분에도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봤어요. 근데 두 차례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보통 못 받을 때 바빠서 못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자동 응답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가 와 있었고 그 답장이 2번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이제 축하드린다. 그리고 전화를 부탁한다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 문자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즉 확인이 된 거는 전화를 2차례 했고 문자도 한번 보냈다. 요거까지는 이제 팩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전화도 2번이나 하고 이렇게 문자까지 남겼는데 연락이 다시 오질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우리 박 기자가 자세히 이제 취재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대통령실 민주당 입장이 어쨌든 다른 건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 한마디로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진실 공방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그래서 방금 이제 대통령실은 이렇게 연락도 하고 했는데 문자가 안 왔다라는 건데
민주당은 또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네. 저희 회사에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한테 어떻게 된 거니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찾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자도 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 통화 내역을 이제 보여주면서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쭉 봤는데 몇 번을 봤는데 대통령실에서 온 문자는 없었다. 다만 전화들은 있었는데 전화가 워낙 많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중 전화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 하나만 보내가지고 문자도 못 받았을 뿐더러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다만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을 수도 있고 콜백을 안 했을 가능성. 요건 하나가 있는 거죠.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없어요. 통화는 이제 일단 통화했다는 얘기는 없다 이거죠. 없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통화는 성공하지 못한 거니까요. 2번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여러 전화가 와서 못 받은 전화가 있는데 어쨌든 저장된 번호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보낸 문자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받은 문자는 없어요? 받은 문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낸 문자를 제가 봤는데 그 문자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혹시 번호가 잘못됐을까? 그때 확인해 보니까 번호도 또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의 입장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가 결과적으로 전송이 안 된 건지 어쨌든 한쪽은 보냈다라고 하고 한쪽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진실 공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각각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 물론 저쪽이 좀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각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양쪽 얘기를 해보니까 더 이상은 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좀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한 쪽은 정무수석실 쪽인데 그쪽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따져가지고 진짜 보냈는데 어디 봐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뭐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다시 뭐 연락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그 원인 뭐 정말로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뭐 진실 규명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거는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이 나왔던 게 이제 우리는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을 거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건 따로 이게 저희가 물어본 반응이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걸 대통령실이 혹시 회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따져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이거 보니까 지난해 초였나요? 지지난해 말이었나 그때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 그 초청 그 대통령실에서 그 뭐를 팩스를 보냈니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냈니 전화를 했니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했니 뭐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이게 좀 사실은 그냥 본질적으로는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금 더 연락을 해가지고 못 받았어 하면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사실 생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이 어제 방통위원회 야당 추천목 인사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추천 안 하다가 이렇게 그 배경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여야 모두 종합적으로 과방위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흐름은 이런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방통위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체제가 5인 체제라고 하잖아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1명, 그다음에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여권이 3명, 야권이 2명이다 보니까 원래도 그 여권이 주도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안이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정지가 돼 있죠. 이러면은
여권이 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대 2가 되네요. 2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이럴 때는 야당이 2명을 이제 임명을 시키게 되면은 숫자가 2대 2로 똑같아지니까 여당 뜻대로 여권 뜻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이진숙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때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불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반박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계속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2인 예.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추천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적인 명분이 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추천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얘기들이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그 야당 위원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방통위에서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목소리도 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MBC 재승인 문제도 연말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나서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싸워줘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30초 정도로 요약해 주세요. 판단하기로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하는 기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기각이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2대2 구도는 가능해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3대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당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당은 이 2대 2 구조를 만드는 여기에 응하기보다는 그 헌재 판단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자 그런 입장 같네요. 응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기각 결정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짧았잖아요. 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주는 시간은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탁구 삐아기 신유빈 선수의 꾸준한 기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나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꾸준한 기부 사실도 이제 알려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부의 심리학이란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나누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누면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연구에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5만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때 더 행복해질까요? 베풀 때 행복하죠, 사실은. 네. 그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내가 원하는 걸 살 때도 제가 늘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베풀 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살 때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 하고 나면 베풀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청받았을 때보다 자기가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원해서 했을 때. 예. 그래서 왜 행복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뇌에서 기부를 할 때 즐거움이나 사회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 그리고 신뢰에 관련된 그런 영역이 활성화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천연 몰핀이라고 알려진 엔돌핀도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들 중에는 이걸 러너스 하이처럼 네.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헬퍼스 하이.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네네.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젊었을 때는 뭐 선배들이 밥 사주고 이러면 그 밥 얻어먹는 재미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들면서 보니까 사주는 게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좋은 건데 사주는 게 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기부는 왜 하는 걸까요? 그 기부할 때 그 마음속 원리
그럼 네. 어떤 겁니까? 기부는 사실 인간 본성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게 본인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한다가 되고 또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도 하죠. 평판이나 친청이나 칭찬이나 인정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기업 같은 데 입장에서는 기부함으로써 네. 그냥 어차피 비용 나갈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용적으로도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죠. 기부를 유도하는. 네. 네네. 자, 소위 곳간에서 인심 난다. 기부라는 게 꼭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아, 그래요? 네. 연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액이랑 기부액이랑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반대냐 이게 예. 일치되는 의견은 아닌데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더 기부를 많이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하니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돈으로 접근하면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배가 되니까 더 그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그게 마음의 여유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곳간이 커지면 인심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기부는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요? 네. 기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기부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무언가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기부하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에도 덜컥 겁을 먹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많이 해야 된다는 네. 기부는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기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왜 했냐고 물어보면 어떤 연구에 의하면 85% 정도가 요청을 받아서 그랬다는 대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5%는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딱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여윳돈이 있는데 네네. 이거 하면은 저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나의 행복감도 괜찮아지겠다. 그렇죠. 뭐 이런 네네. 생각을 할 네. 수도 있고요. 어떤 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분 같으면 기업의 이미지도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자, 그렇다면 남을 돕는 게 나의 자존감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네네.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기부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선물 사주는 것도 행복을 높일 수가 있나요?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대가를 바라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면 기부와 비슷합니다. 기부랑 똑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이외에도 뭐 자원봉사, 장기기증, 헌혈 아니면 푸드뱅크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동료나 후배나 뭐 이렇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도 결국은 기부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인가요? 네, 심리적인 기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것과 기부는 심리적인 기제가 같다. 네. 그렇다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행복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제가 정말 그 기자 생활 시작할 때 아주 고참 선배가 저보다 한 20년 이상 선배가 이제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전종철 씨 밥을 이렇게 누가 사주면 얻어먹는 게 좋은 것 같지 사주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기부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네요. 자, 그렇다면 기부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정해진 건 없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기부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잘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갈 거고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데요.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랑 비슷하다거나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신유빈 선수 네네. 이번에 탁구 후배들 네네네. 뭐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말씀 계속. 네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네.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부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부 결과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쓰였다.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다음에 또 돈을 좀 모아뒀다가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네네. 자, 김미숙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부자들은 큰 액수를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정작 기부하는 사람들 수는 적고 없는 이들이 기부는 더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일리 있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논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비율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액수의 비율이 더 높은 거죠. 소득 대비 기부액의 비율이 네. 전체 금액은 뭐 부자들이 더 많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제가 막 페이지를 모아가지고 어렵게 일하신 어떤 그 고령층 노인이신데 네.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들 사정 안다고. 그렇죠. 참 이분은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네네. 몸과 마음으로 네. 타인에게 베푸는 것도 기부에 해당합니까? 네, 물론이죠. 뭐 네. 재능 기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제가 아주 재밌는 사례 말씀드릴게요. 은퇴한 분들한테 3주간 본인이 주당 한 번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네. 또 3주 동안은 영아를 돌보는 시설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마사지를 해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네,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해주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줬는데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을 때보다 해줬을 때 훨씬 좋아하세요. 진짜요? 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좋아집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게 떨어지고요. 마사지를 받을 때 좋을 것 같은데 해주면서 그런 네네.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이 된다고요? 네네네. 심지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졸도 떨어집니다. 그건 면역 체계에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정말 베푸는 건 좋은 거군요. 네. 그게 돈이 됐건 나의 어떤 뭐 전문 지식이 됐건 전문 기술이 됐건 맞습니다. 그죠? 네. 돈이 됐건 몸이 됐건 베푸는 건 좋은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8625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17년째 3군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기부 중입니다. 주는 기쁨이 큽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할 겁니다. 네. 정말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럼요. 8625님. 네. 너무 좋은 기부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평소에 기부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라고 단순히 그렇게 넘기기보다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부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마음의 여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너무 바빠요. 시간을 막 쪼개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문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간 기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10분을 주고 너 해야 하는 일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남을 위해서 쓰든지 해라. 그랬더니 남을 위해서 썼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부는 나 절대 안 해. 나 기부가 싫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근데 기부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부해야 된다 그러면 왠지 일정 금액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많이 하죠. 당신 이거 사면 우리도 일정 금액만큼 기부할 거야. 혹은 당신이 기부한 만큼 회사도 기부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부는 해본 사람이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도 기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래도 아무래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네네. 기부해야겠다, 기부하고 싶다 이런 심리도 생길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유가 생기면 그걸 또 더 씀씀이를 또 늘리려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 기부를 자꾸 너무 멋있게 포장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가 큰 액수여야 한다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요렇게 하지 말고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좀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부했다는 거 어디든 편하게 알릴 수 있고 그게 얼마든지 간에 소액이어도 상관없다는 그게 잘난 치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기부 문화도 확산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인센티브도 걸고 해서 사람들이 기부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질문 드릴게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기부. 이게 오늘의 우리 얘기 주제였던 것 같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게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부의 심리학 핵심 포인트 한 줄로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기부는 장기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누가 기부하는 걸 보면 기부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기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부를 넓게 오픈함으로써 행복하게 만든다. 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미뤄졌습니다. 투어스의 노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자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느낌 속